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유림입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은 중간고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 학습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 많이 느끼시죠? 근데 이제 우리 동원대학교에서 우리 학습자들한테 시험에 대한 부담감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중간고사에 이제 그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간고사에 관련돼서 안내사항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교재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챕터 총론 보면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그래서 쭉 사회복지 실천이 인간의 생애 발달 주기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파트에서는 정신역동 분석과 세 번째는 정신역동 이론 2가 나오죠. 그리고 인간 행동에 대한 행동주의 이론이 나오는데, 중간고사는 그래서 반두라 학습 이론까지 제가 중간고사 범위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챕터 1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실천까지가 5문제, 정신역동 이론 중에 프로이드 5문제, 아들러 5문제, 그리고 에릭슨 5문제, 융 5문제. 그래서 총 30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30문제를 이제 뭐 30문제 하라고 하면은 한 점에 1점이니까 30점이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습자님들이 중간고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어들고자 해서 제가 요점 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 요점 정리는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는 강의에 보면은 녹화를 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단점은.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어, 중간고사에 대한 요점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우리가 중간고사가 4월 26일이죠. 예, 달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가 4월 26일 토요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중간고사 전에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하면서 피드백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월 12일쯤이면 우리 중간고사에 관해서 넉넉한 시간이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4월 12일 날 토요일인데, 이날은 우리 링크를 제가 학교에 링크를 보내드리면 핸드폰 그 카톡으로 보면 링크 주소를 클릭만 하시면 저랑 접속이 돼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문의하고 싶은 거, 그래서 Q&A 식으로 요점 정리를 해 가면서 중간고사 요렇게 요 정도에서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4월 12일은 그야말로 특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특강이 되는데 4월 12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은 다들 주말이라 뭐 가족 여행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개인적인 뭐 일이 있으셔서 바쁘실 거예요. 근데 책상 앞에서 강의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시간이 아무 때나 장소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링크만 접속을 하시면 우리 예를 들어서 그 A반 같은 경우에 30명 모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F반 같은 경우에는 40명 전원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출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우리 학습자님들하고 중간고사에 관련해서 좀 편하게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보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이제 입학 설명회 때, OT 때 잠깐 얼굴을 뵀었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얼굴도 봐가면서 소통을 하면서 한 30분 가량 예, 요점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날 저녁 7시에 제가 여러분들의 카톡, 개인 톡에 보내드리면 접속을 해서 링크로 들어오시면 저와 채팅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뭐,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Q&A 식으로 요점 정리를 좀 하고 4월 26일 날 우리가 중간고사를 예,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출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출석은 출석대로 요 강의를 그래서 4월 12일 날 여러분들과 같이 채팅방에서 녹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6주차, 7주차가 강의가 되겠네요. 7주차 강의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이 시간대에 4월 12일 날 이 시간에 내가 여기에 참석을 못했다라고 해도 요 강의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식으로 반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시든 참석을 못 하시든 요거는 강의 자료에 우리가 올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간고사에 대한 부담 완전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누구나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상대방이 못해도 내가 잘해도 그거는 점수하고 상대방 점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간략한 안내 공지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론을, 자아심리학 관련돼서 에릭슨의 이론이 또 있는데, 이런 이론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심리학에 대한 어떠한 내면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런 심리적인 기질들이 다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시험 문제도 역시나 상식적인 부분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교재 내용에 대한 어떤 이제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친구들이나 어느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 상태에서도 내 내면에 있는 무의식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심리적인 기질들이 우리는 내면에 다 있다. 근데 그거를 철학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배우지는 못했던 것뿐이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맞아. 내 안에 무의식, 원초적인 본능 그리고 자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면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학습적으로 배우니까, 아, 이런 기질들이 바로 이런 학자에서 나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에릭슨의 자아심리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은 제 화면은 요거로 공유를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에릭슨의 자아심리학이라 하는 것은 에릭슨은 생애 주기에 있어서 1902년에 태어나서 1994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릭슨은요, 독일에서 태어난 학자인데, 그 심리학적 발달의 이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을 제안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을 좀 더 확장해서, 인간의 발달이 전 세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우리 인간 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핵심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 그 영아기 때 그래서 엄마하고 주 양육자에 대한 신뢰감, 불신감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이제 0세에서 1세라고 보고 또 자율성에 관련돼서 수치심이 있다. 그게 이제 만 3세까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아이들의 그 성격적인 기질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잠시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에릭슨에 대한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에릭슨의 이론은 교육이나 상담이나 심리 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에 대한 정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심리학으로 큰 영향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발달의 전 생애에 걸쳐서 다룬다는 점이 성인 심리학과 노년 심리학에도 굉장히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보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에릭슨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에릭슨도 역시나 과거의 어린 시절에 그렇게 뭐, 그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 에릭슨이 이제 뭐 1902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생물학적 아버지가 그는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아버지는 그 에릭슨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를 이제 에릭슨을 임신을 하고 나서 그 사실을 숨겼어요. 그리고 덴마크에 가서 소아과 의사하고 결혼을 했죠. 재혼을.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그 계부, 자신의 이제 친부에 대해서 이제 그 나중에 알게 되어서 어린 시절에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어떠한 역할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자아 정체성의 발달 이론을 굉장히 예, 크게 확장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에리스는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외모가 전형적인 유대인과는 달랐고, 그 유대인이랑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키하고 외모, 머리 색깔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 그 그 아버지,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가 재혼했던 그 아버지의 그 독일 학교에서 자신이 이제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님이 속여서 임신한 사실을 속여서 새 아버지를 만나서 거기서 태어난 줄 알았더니 생김새나 외모가 너무나도 달라서 그 아버지가 그 독일에 있는 그 정신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잘 나가는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생김새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의 왕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학생들 그 같은 그 동급생들에게도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잘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점점 성장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제 혼란을 겪으면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하고 이후에 그런 이제 그 자아 정체성 청소년 시기에 그런 거를 느꼈고 그거에 따른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릭슨은 뭐 우리가 그 천재처럼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똑똑하고 그런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성적도 별반 그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지 않고 세계 각국의 이제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예술가가 되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유럽에 뭐 이제 20대 유럽 곳곳을 여행을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몬테소리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거를 갖다 심리학 교육학에 접합을 시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여행을 다니면서 정신분석가인 딸 누구죠? 안나 프로이드죠.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를 만나면서 심리학자의 길을 그때부터 걷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인생이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심리학이라고 하면 에릭슨의 자아심리학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에릭슨은 에릭 에릭슨이 아니라 본인의 원래 이름은 에릭 살로몬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에릭 에리슨이라고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공부도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에릭슨은 결국에 어린 시절에 자기의 그 경험,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심리적인 발달을 연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했던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결국 그의 대표적인 연구 주제가 되었던 거죠. 자, 에릭슨의 이런 생애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면서 미래에 어떠한 자기의 큰, 자기 실현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자기에 대한 찾아가는 단계.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느꼈던 굉장히 혼란을 겪는 이런 게 후에는 큰 이렇게 그 철학적인 심리학이 대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릴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잠시 2분 정도 한번 끄적끄적 빈 그 A4 용지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글로 좀 표현을 해보시죠. 네,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Waking from his sleep. 네, 음악을 좀 틀어드리도록 Love, 하겠습니다. love, love. Who could it be? Maybe you or maybe me. Doesn't matter, I just know I'm ready now to let it grow. Blossoms dance, skies so bright. Something feels so right tonight. Footsteps light, laughter flows. Love is knocking, let it show. Love, love, love. I don't care. Anyone, anywhere. As long as it's warm and true. Let the feeling pull me through. Holding hands, walking slow. Smiles that shimmer, hearts that glow. If it's love, I'll take the lead. No more fears, no more sleep. Love, love, love. Let it stay. Like the spring that won't fade away. If it's real, if it's true, maybe love will find me too. Love, love, love. It's my turn. Let it shine, let it burn. No more waiting, let's begin. This time blue is coming in. 자, 어떻게 다 작성을 해보셨나요? 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떠한 그 자아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아이디 연결을 해주세요. 네,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네, 교재는 85페이지입니다. 자, 85페이지 보면은 에릭슨의 생애에 관련돼서 나오는데요. 에릭슨은 자아심리학에 대해서 인간 발달의 심리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심리성적 이론을 확장한 접근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발달에 대해서 초기 아동기의 본능적인 충동, 그래서 무의식적인 갈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 생에 걸쳐서 심리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핵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며 자신의 어떠한 이해를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에릭스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확장하면서 전 생애에 걸쳐서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인 안정, 그래서 자아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을 형성을 하면서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상호작용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서 에릭슨의 어떠한 가족에 대한 복잡한 어린 시절의 정체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청소년기에 관련돼서 본인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구체적인 그 어떤 물음에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을 혼란을 겪었고요. 그래서 지대한 학문적인 관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제 예술에 관심이 이제 좀 있었지만 비엔나 어떤 정신접근에 있어서 안나 프로이드에서 만나서 유아 정신 분석을 배웠고 이후에 자아심리학에 대한 그 형성에 몰두를 하게 되었죠.
그럼으로써 에릭슨은 이제 뭐 그 33년에 1933년에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 어머니와 함께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여러 학문 기관에서의 연구의 심리 사회적인 접근법을 정립을 했고 1950년에 유년시기와 사회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책을 출간을 하면서 인간 발달을 8단계의 심리 사회적인 위기로 설명을 하면서 각 단계에 성공해서 자아 정체성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강화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말년에는 성인기와 노년기 발달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함으로써 전생에 걸쳐서 우리의 그 자아 심리학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교재뿐만이 아니라 심리 쪽에 이렇게 많은 대가들이 있겠지만 에릭슨처럼 전 세계 전 그 생애에 걸쳐서 그 때마다 시기마다 성년이 되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그 발달 단계를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에 비추어서 간다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이 바로 에릭슨이라는 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예요? 어떠한 프로이드 이론이나 융이라던가 어떠한 음, 그런 그 매슬로우 욕구 이론이나 이런 이론에 비해서도 굉장히 뭐예요? 전 인생에 우리 인생에 대한 노년기까지도 발달 가업이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장점 중에 그 하나의 연구 분야로 거듭났던 거죠. 그래서 1994년에 이제 사망한 에릭슨에 대해서 인간의 발달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현대 심리학의 실천 분야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여러분에게 가장 내가 좋아하는 학자의 이름을 쓰라고 하면 아마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제가 이 심리 공부를 하면서 에릭슨에 대한 이런 그 철학이라던가 이 인생에 대해서 많은 단계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학자들이 어떤 것을 내가 꼭 발견을 하고 이쪽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뭐예요? 우리 심리학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가 번쩍하면서 그 나오는 발명하고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굉장히 심리 사회적인 학자로는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좋아들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주요 개념을 보게 되면 자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자아라는 거는 각자 자기가 마음속에 형성하는 어떤 내면적인 부분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릭 에리스는 자아 심리학에 있어서 인간 발달의 심리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또 인간 행동의 어떠한 이제 동기, 성격 형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심리학, 에고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기능을 주요 요소로 보고 또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을 조직화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에릭슨의 내용은 특히 에릭슨이 발달 과정에 있어서는 심리학적 사회 과정이라고도 보고 또 각 단계마다 성공적인 자아 발달 그런 것이 자아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을 강화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 양육자 자꾸 이야기하는 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주 양육 패턴에 따라서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형성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를 강조를 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자, 이 자아는 적응과 통합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 또는 어떤 회사, 어떤 학교,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그 체계 안에서 나름대로 나라는 전유림이라는 사람이 요 체계 A라고 하는 그룹에서 어느 정도 내 위치를 차지하고 내가 여기에 흡수가 되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응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는 것인데, 자, 자아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변화에서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것이 맞죠. 자, 이를 통합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자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단순히
내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라는 거 있죠. 자, 음, 우리가 어떤 체계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림이 이게 좀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여기는 이제 요 위에는 상이라고 보고, 상이라는 체계가 있고, 요 밑에,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이렇게, 여기는 하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상과 요 위에는 상이고 요 밑에는 한데 이게 포물선 곡선으로 이렇게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예. 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뭐 A라는 체계의 상이고 여기 밑에라고 하는 체계를 하라고 하면 요 공통 분모 요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를 통과를 할 때 이 부분 겹치는 것을 요 체계라고 합시다. 체계. 그럼 요 체계 안에 있는 것은 이 공통 A라는 상, B라는 하에서 공통으로 묶여 있는 요거는 체계라고 하면 이 체계는 뭐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빠져나갈 때 여기는 우리가 들어오는 거를 뭐라 할까요? 활류라고 할까요? 들어오는 것을 접수라고 합시다. 접수 쉽게. 접수가 돼서 어떠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거나 어떠한 그 에너지 흐름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해서 통과하면 여기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이익을 창출을 하거나 이쪽 집단에서 같이 가는 단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빠져나와요. 처음에는 내가 혼자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여기서 많은 이익을 보거나 많은 어떤 에너지 교육의 효과 뭐 이런 다양한 집단에서의 배웠었던 것들이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나름대로 나를 성장하게 시켰다.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던 부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체계에서 배웠던 내용이 사회에서 이런 걸 배워서 내 나름대로의 인생의 어떠한 길목에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체계 안에 있는 아주 매끄러운 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에 그치지 않고 내 안에 이런 개인적인 부분만 있었더라면 요 세계를 알 수가 없었죠. 요 체계를 알고 나서 인생의 새로운 패턴, 새로운 어떠한 발전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적 갈등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외부 세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아라는 거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 교집합에 있는 체계 안에서의 그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런 게 다 버무려져서 나름대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그 중심 이런 거에 바로 자아를 여기에 형성해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체계, 좋은 흐름의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아라는 것도 역시나 여기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아는 개인의 어떤 내적 균형에서 유지가 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이론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아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조정하고 개인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아에 대한 적응, 통합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릭슨의 이런 자아심리학은 계속해서 아동 교육이든 성인 교육이든 각 그 교육 철학에 있어서는 매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다른 이론은 뭐 그냥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었네라고 하지만 에릭슨의 이론은 발달 단계도 잘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자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각 단계마다 제기되는 사회 심리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이 새로운 심리적, 그래서 강점, 그래서 미덕이라고 하는 것들을 획득을 해서 이후 성인이 됐을 때의 발달 단계에서 직면에 도전할 수 있는 대처,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아가 잘 형성되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떠한 고비가 역경이 왔다 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조율이 필요한데, 자아는 각 단계에서 극단적인 부분이 있는데, 양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아가 잘 형성이 돼서 나름대로 내가 신뢰감이 잘 회복이 되면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 나가는데, 만약에 불신이 생겼다라고 하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친구가 돈을 나한테 뭐 만 원만 빌려줘라고 했는데 이 친구에게 만 원을 빌려줘서 이 친구가 3일 후에 갚았어. 그러면 신뢰가 생기죠. 아, 이 친구는 믿어도 되는 거고 내가 특별히 뭐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이 친구 잘 주네라는 신뢰가 생겼는데 자, 불신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3일 후에 주기로 했던 만 원을 주지를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사람의 연락을 끊고 그러면 뭐예요? 불신이 생기죠. 그러면 이 친구가 나중에 더 큰 어떤 이제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그 친구는 내가 돈 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한테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줬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 친구 믿을 만한 게 못 되네라고 하면서 만 원이 아니라 이제 천 원이라도 꺼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꺼주지 않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양극단적인 자아의 신뢰감과 불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율성과 수치심 이런 것도 이제 그 좀 더 세분화해서 배울 건데 자 이런 것들이 그 균형의 어떤 조율을 역할을 잘 함으로써 위기 때마다 그런 단계를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특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자아의 개념. 자아가 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위기마다 다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아 정체감에 있어서의 형성의 주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아 정체성의 확립은 결국에는 개인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조직하고 강화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 확립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이 이야기한 본인의 청소년기에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혼란을 겪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라는 단계를 잘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누구이고 또 사회적인 맥락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탐구하고 결정하는 그 가장 큰 시기에 바로 청소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예, 계속해서 너는 이렇게 성장해야 돼. 너는 엄마의 소원이야. 엄마의 못 이룬 꿈, 아빠의 못 이룬 꿈, 너가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청소년 아이 때 그 부모님의 강요, 부모님의 욕심, 이런 거를 심어주게 되면 얘가 정체성 혼란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계속 억압이나 압박, 이런 걸로 인하면 이 친구는 성장을 해서도 뭐예요? 계속 주변에 어떠한 그 큰 그림자, 그로 인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떠한 큰 일이 있으면은 역할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런 그 정체성의 확립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에릭슨은 이 단계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정체성에 있어서의 형성의 주체에 있는 그 청소년기에는 혼란에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개인적인 어떤 역할을 탐구를 해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심리적인 유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인간 행동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개념은 결국에는 자아에 대한 인간, 본인 스스로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런 상호작용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의미가 있고요. 또 삶의 도전에 대처하도록 돕는 통합적인 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단순히 내적 갈등의 중재자를 넘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인간 발달을 조직하고 강화하고 심리적인 중심, 축임을 보여주는 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체성 혼란에 있어서는 본인의 역할을 인간의 성장과 적응, 그리고 생애의 발달에 있어서도 우리 그 생애 주기라고 해서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전 생애 이거를 갖다가 발달적인 통합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심리사회적인 발달 단계 에릭슨은요, 인간 발달의 전 생애에 걸쳐서 심리학적 과정을 이해하려고 이 8단계 심리사회적인 발달 단계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개인의 특정한 심리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포함했다. 그래서 성공적인 해결, 그래서 자아 심리가 어때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자아는 강화되고 실패는 어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각 단계마다 직면하고 있는 위기, 이런 그 위기를 중심으로 인간 발달을 설명했는데, 이런 위기에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긍정적인 심리적인 강점, 미덕이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청소년기 나는 어땠나? 내가 청소년기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그때 그 고비고비마다 내가 어떤 결정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흔들림 없이 갔는지 아니면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은 겪었는데 이후에 그래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나름대로 그때는 유년 시절에 내가 말썽도 많이 피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심리학의 에릭슨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그 실패자로 영원히 낙인 찍히는 게 아니라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선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영원한 실패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패에 있어서도 좀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또 이제 계속해서 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영아기의 그 발달 단계에 있어서 아마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로 심리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에릭슨이 이렇게 그 8단계, 8단계로 나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아기에는 어떻고 유아기에는 어떻고 아동기에는 어떤 생활을 하고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생활이 중점 가업이었다라고 하면 청년기에는 무슨 발달 가업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자, 청년기에는 뭐 하는 발달 단계예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는 뭐 학업이나 학교 친구들과의 어떠한 경쟁도 있을 것이고, 그 경쟁을 통해서 자아 개념, 그래서 앞으로 나 뭐 하면서 내 미래를 내가 뭐 하는 인간으로 갔으면 좋겠지? 나는 정치를 좀 한번 해볼까? 나는 또 어떤 기술을 배워서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먼저 벌어볼까? 나는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자로, 대학의 교수로 한번 가볼까? 나름대로 꿈이 뭐예요? 청소년기에 있는 거죠. 그 꿈을 향해서 청소년기에는 이제 올인을 하는 거예요. 자아 결정이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되면 그거에 인해서 내 인생에 개척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로 오게 되면 각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취업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나는 대기업, 나는 뭐 공무원 시험 한번 해봐야지, 나는 뭐 기술직을 배워서 어떠한 그 기술에 있어서 좀 내가 확고하게 좀 돈을 많이 벌어봐야지. 뭐 각자의 생활하는 그 생각하는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직업 선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기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아 개념이 형성이 돼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중년기를 생각해 보세요. 중년기는 뭐가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 청년기에 남녀가 내가 좋아하는 짝꿍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짝꿍과 가정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가장으로서 또 집안의 어떠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내가는 그런 그 가족 형성 단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이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이 모두 정체성의 혼란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 혼란은 청소년기에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어, 그 청년기에 접어서 이제 중년기로 가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가정이 1순위가 되는 거죠.
그 1순위에 이제 자녀를 키워내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또 우리 부부가 나중에 자녀를 다 성장하고 나서 우리 부부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힘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노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이제 중년기에 설립을 하죠. 나름대로의 작성을 하잖아요. 계획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노년에 받아야 될 연금부터 시작해서 재산은 어떻게 축적을 하고 재산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적금을 들고 적금을 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 계획. 이게 중년기에 들어오는 거죠. 자, 노년기가 되면 뭐예요? 나름대로 젊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이제 노년기에는 시간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동반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어떠한 이제 같이 하는 그 삶에 있어서 두 부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우리가 그 성장 단계에 필요한 가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에릭슨이 이렇게 이런 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까지 나눴다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대단한 철학적인 배경에 어떠한 이렇게 심리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은 지금 우리 이 영아기에 다 겪었어요. 그쵸? 생각해 보시면 어린 시절에 영아기 때는 아마 생각이 우리가 기억 속에 잘 없을 건데 어린 시절의 기억에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 아마 몇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인이 됐을 때 이 학문을 배울 때 영아기의 출생부터 18개월까지는 요 시기에는 이런 게 생기더라. 신뢰감 대 불신감이 생기더라. 생각해 보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맞아. 그래, 양육자의 안정되고 일관된 돌봄이 영아에게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영아기 때는 이거는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철학적인 부분에서 학문을 통해서 지금 배웠잖아요. 예,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에 대한 신뢰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돌봄이 불규칙하거나 부정적이면 세상에서 불안정하게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뢰가 생기면 희망이라는 게 생기고요. 심리 발달을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시각에서도 신뢰감이 형성이 되니까 이게 유지가 된다. 반면에 이 성공적으로 발달하면 심리적인 안정. 그래서 아이가 좀 형성한 어떤 자기의 인격 형성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불안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안감이 생기는 건 뭐예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부모가 내 주 양육자인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응애 하고 울고 있는데, 주 양육자가 안 와. 울다 지쳐서, 예, 그냥 잠들어요. 그리고 깨서 배가 고파서 또 우는데 주 양육자가 안 와. 그럼 나는 뭐예요? 이 아이가 느끼는 것은 실패를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울어도 부모가 안 오니까 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린 시절에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자, 영아기 때는 이렇게 맞나? 예, 맞겠죠. 자, 그래서 맞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 때 되기 전에 영아기 때는 이런 신뢰감. 그래서 아이가 우유를 먹고 배가 부르면 어때요? 방긋방긋 웃죠. 그리고 옹알이를 하죠. 예, 자기의 욕구가 다 채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뭐예요? 신뢰감이 생기는 거야. 주 양육자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서 미소 짓고 내가 그 옹알이하고 예, 딸랑이 흔들고 이런 평화된 세상을 사는 거죠. 근데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눈치를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아기 이후에부터. 자, 그래서 유아기에 오는데, 유아기는 18세부터 3세까지를 우리가 유아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유아기 때는 자율감 대 수치심, 그래, 의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요 기질이 이 시기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영아기에 있어서 걸음마, 언어, 배변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자율적인 발달로 승화시키는 것, 자연적인 현상을 발달시키는 것. 그래서 유아기 때는 이렇게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성의 발달에 의하면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 그래서 심리적인 미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성에 있어서는 자신 간의 어떤 독립 이런 거를 증진을 하고 실패하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보일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